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정치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스픽스 TV 전기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어제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순방 중에 굳이 이런 글을 올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이제 지금 현재 한국 정치, 특히 집권 여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정치를 하는지, 또 집권 여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 실제로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시국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솔직한 대통령의 마음을 잘 담아낸 글이다, 이렇게 저는 봤고요. 네,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에 있을 때나 뭐 국내에서나 이제 뭐 이 문제를 그냥 제쳐놓고 9박 10일 동안의 해외 순방, 내가 해외 일정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엄중한 국내 정치 상황을 그대로 인식한,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대통령의 솔직한 자기 표현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중요한 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미심장하기도 하고요.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이제 몇 차례 대통령의 글을 읽어보면서, 야,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과 근거와 분석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네, 지금 집권 여당 내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인식,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매우 혼란스럽게 이루어진다. 뭐 저희들은 혼란스럽지 않고 당연한 비판과 성찰,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해법이 있어야 한다고 보지만, 당사자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비판할 수 있느냐, 정청 대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은 우리가 왜 정치를 했는지,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잘 정리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이 글은 물론 관찰자의 위치에서 보면, 아, 이게 각기 의견이 다르구나,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정청래 대표의 판단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실제 대통령의 이 글은 관찰자나 관중이 아닌 당사자 또는 선수, 제가 뭐 자주 쓰는 단어인데, 플레이어로서 정치인이 지금 현재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뭐 일종의 대통령의 철학, 생각, 원칙, 방향, 현실 인식이 모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정치를 합니까? 우리가 왜 네, 정치를 합니까?라고 물어봤으면, 자, 관중은 바라보는 사람이 뭐 바깥에서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뭐 어떤 의도로 왜 하는지, 뭐 경기 결국 이기면 되는 것이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기는 그 자체로 이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운동선수가 경기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자신의 체력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세상에 뽐내거나, 아니면 단순히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것만이 목적이니까 그 이기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좀 뛰어넘어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해서 경기에서 이기면 결국 그것을 바라보는 관중들이 정말로 만족할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정치라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왜 우리가 정치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결국 공의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왜 정치를 하는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정치인들 보면 뒷돈 주고 공천받아서 매간매직하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마치 내가 사적으로 편취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 권한을 가지는 순간부터 모든 거 다 제쳐놓고 국민 앞에서는 완전히 거짓말 같은 헛소리나 하고 드러나 마나 하는 이야기만 하고, 실제로 뒤로 숨어서는 수없이 많은 정말로 이권 가르떼를 형성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정당과 또는 정치를 팔아먹는 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네, 현실적으로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정치하는 것이지. 영남에서 저희들이 취재하면서 수도 없이 보도를 했지만, 메가매직 건건선거, 관건선거, 그것도 모자라서 업자들한테 정말로 그 공사 입찰 또는 낙찰을 받게 하고 뒷돈을 뭐 5%에서 20% 받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어쨌든 우리가 현장에서 관찰하는 정치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정치를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막스 베버의 이야기를 인용했지만, 어쨌든 사익보다는 결국 대의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념윤리보다는 책임윤리가 필요하다. 야당일 네. 때는 신념윤리가 필요하죠. 자신의 주장이 명확해야 하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선명해 보일지도 있죠. 그러나 집권 여당이 되고 나면 그 신념윤리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지만 당연히 책임윤리.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됐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집권 여당이 됐는데 야 우리 찍어준 사람만 국민이야. 너희들 찍지 않은 놈은 다 그냥 망하든 안 망하든 관계없다.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색깔은 분명해 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책임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선출되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약속하고 우리 지지자한테 표를 받았지. 야 당신들 나를 지지해주면 다른 놈 다 배제하고 찍어준 너희들만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고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집권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는 가치 지향 진보다 민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함께 넣어서 정치의 본령인 국민과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거기에 합당한 권한들을 또 위임받아서 밥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좋은 차 가지고 있고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도 있고 어디 가면 다 그런 사람들이 명예를 인정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 그것은 궁극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그 책임윤리가 필요하죠. 그럼 대통령이 이제 그것을 지적을 한 것이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오늘 표현도 하지 않았어요. 김대중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김대중 선생을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선생이라고 호칭한 건 뭡니까? 이분은 사상가이자 역사가이자 정치가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탄생시켰던 정말로 역사적 인물로 인식하고 그분도 정말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보다 반발짝만 앞서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매우 현실과 이상의 조화에 대한 문구를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누가 이의 제기를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받은 평가, 그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찍어주지 않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현재 이렇게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경고가 아니고 우리가 다 이겼다. 14개 그러면 16개 중에서 이제 4개 빼고 다 이겼으니까 12개 이겼으니까 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무슨 공적 정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정말로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라고 할 수 있냐고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선거 결과에 참혹한 심정으로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당내에서 정말로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1호 당원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 정치 지금 왜 이렇게 합니까?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던지는 대통령의 정말로 통렬한 국민 호소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서 신념의 언어와 책임의 언어라는 용어가 특히 눈에 띄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어난 당내 분란, 갈등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딱 그거 아닙니까? 신념의 언어이냐, 책임의 언어이냐. 제가 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신념의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념 제대로 있습니까? 알 수 없죠. 예. 제가 그것이 더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네. 신념이든 책임이든 신념을 가졌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내뱉는 얘기가 진짜 신념지향적으로 있냐는 것에 대한 통렬한 저는 비판을 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 현실이라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 복리, 민주당은 더 많은 압도적인 승리, 그것은 득표율로 나올 것이고 의석수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가 정말로 돼야 하는데 이것이 신념이라는 것과 현실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이냐. 그리고 신념이라고 외치는 자는 진짜 이재명 대통령한 그 신념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ABC론이라고 하는 그것은 네.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 분석 틀에서 자 A라는 집단은 신념체계, B라는 집단은 신념과 이익체계의 중간, C는 이익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를 매우 단순화시켜서 이해를 할 때는 필요할 겁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현실과 이상의
조화라고 하는 이 문제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가지고 집권 여당을 향해서 우리의 수권 능력을 보여주고 그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국힘 계열의 집권당이 정말로 국가를 도륙시키고 있다라고 할 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신념에 대한 언어.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며 독재, 검찰 독재, 윤석열의 그 국정농단을 어떻게 우리가 심판할 것이냐 할 때는 분명한 언어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은 집권 여당이 돼 있습니다. 집권 네. 여당은 어떤 신념을 가져야 됩니까? 나의 지지자들이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다음 정권을 가지도록 우리를 더 똘똘 뭉쳐서 상대를 배격하는 것이 신념입니까? 아니면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념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대한민국 국가를 어떻게 우리가 더 발전시킬 거냐, 더 진보시킬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떻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신념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선택지가 많으냐? 저는 선택지가 없다고 봅니다. 국민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평가받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도 없는 것이고 우리만 똘똘 뭉쳐서 권력을 가졌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이것은 미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글은 집권 여당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나름 아주 잘 정리된 글이라고 저는 이제 느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정청래 대표가 자기 나름의 여당론을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낸다면 지금의 갈등이 조금 한 차원 높은 논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 오는 X글에서 정치란 무엇인가? 집권 여당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요한 우선순위의 이슈 또는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뚫고 나갈 것이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저는 논쟁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정청래 지금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결과가 이런 것을 나는 승리라고 평가하는데 당신들은 이것을 패배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제대로 논쟁해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 앞에서 정말로 집권 여당답게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나는 뭐 여기에 대해서 평가받겠다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는 뭐 전혀 그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지만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렇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이런 글이나 발언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요? 야, 대통령이 지금 전당대에 개입한다. 대통령이 지금 허구한 날 외국에 나가가지고 국내 정치에 신경 쓸 여가가 있나?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좋다.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하자.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번에 전당대회가 이제 정청래와 이재명의 싸움이다. 뭐 그렇게 그래 끌고 가서 야, 이재명 알고 보니까 지금은 정치 저렇게 하지만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국힘 계열 또는 대한민국을 정말로 이재명을 지금까지 악마화했던 자들의 용어까지 들고 나와서 지금 공격할 판이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되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지금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요? 대통령이 이런 정도의 뜻을 가져서 국민들이 판단과 평가하지, 야, 이거 지금 대통령이 이 말 했으니까 정청래 찍어주지 마. 라는 것으로 듣는 순간 정청래 정치의 미래는 없다. 음. 지금 정청래 대표를 동조하고 또 그 뜻에 따르는 사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논쟁의 장에 올려놓고 그러면 정말로 정청래 대표는 지금 신념에 의해서 지금 민주당이 더 강한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 당원 주권을 외치고 이렇게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은 당원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 우리가 드러내놓고 합리적으로 결론 낼 수 있도록 토론과 논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어떤 아젠다도 좋다. 그것이 공개적인 장에서 토론되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이 깊은 뜻을 전당대회 개입이라고 폄훼하고 그리고 왜곡하는 순간 그러면 진짜 전쟁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정풍운동처럼 당 내에서 이런 민주당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더 큰 바다를 향해서 국민들을 포용하는 정당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저는 논쟁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그 논쟁의 수준이 훨씬 더 격렬하게 이제 정당의 노선과 관련된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이 그 정도로 중요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전당대회에서 내가 연임을 한다. 내가
당대표가 신임으로 돼야 한다. 이런 논쟁을 뛰어넘는 생산적인 논쟁. 그건 뭐냐? 왜 정치를 하는가는 뭐 다 공적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민주당인가에 대한 질문을 저는 논쟁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네. 세 번째, 그 민주당이 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되어 있는 민주당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민주 진보성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중도 확장 노선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이제 이런 것들은 당내에서 저는 충분하게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바람직한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은 뭐 계속해서 이제 당대표 출마를 사실상 뭐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것은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고 출마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전당대회에서 이슈를 만들어서 논쟁을 할 것이냐에 저는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청래 네, 대표는 좋은 말씀입니다. 정치대표대로 논리를 가지고 네. 원수끼리 싸워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는 당내에서 어쨌든 큰 그릇은 민주당이라는 정당 안에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할 때 이번 전당대회가 갖는 역사적 그리고 지금 시기적 그리고 향후 미래의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아젠다는 저는 충분히 정해진다고 봅니다. 민주성을 더 강화시키자. 아니다. 중도 확장 노선으로 가야 한다. 여기에서 이제 논쟁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정청 대표가 출마해야 한다,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저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맞는 말씀인데 정청래 대표가 과연 그렇게 차원 높은 논쟁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데 좀 의문이 있습니다. 뭐 저는 나온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하는 개싸움판을 벌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 그 개싸움판을 벌이는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무시하고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진짜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고 잘못 착오하는 것에 대해서 당에서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저는 정통운동까지 가야 한다. 네. 그 민주당의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은 원칙은 목숨처럼 지킬 때 현실은 너무나도 유연하고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권력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지에 대한 그 목적, 그것이 민주주의, 그것이 당원 주권주의,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다라는 그 대전제와 원칙에 정말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을 네. 벗어나고도 마치 그런 식으로 교조주의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계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배척해야 정치가 살죠. 극자와 극우가 배제된 그나마 대화가 가능한 집단이 국회에서 정치를 해야 하듯이 그걸 벗어났는데도 마치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알고 보니까 자신의 사적 이익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자기 이익에만 미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쟁을 하면서 배제를 해내는 것이 정치의 정상화에 꼭 필요하다. 그것은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부패한 정치인, 매관매직하는 정치인, 공권선거, 관건선거하는 그 정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어느 누구든 하는 자를 배제시켜야 하는 것이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봐준다.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눈 감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이번에 이 전당대회를 생산적 논쟁의 장으로 만들지 않고 특정한 사안만 가져와서 마치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맡아도고 하면서 정말로 교조주의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희들이 논쟁적으로 맞서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가 아니군요. 저 월요일 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부터 어제 이재명 대통령 엑스글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민주당 안에 분위기가 어떤 좀 변화가 있습니까? 취재하신 바로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이제 전당대 출마 준비하는 분들은 좀 더 속도를 내는 것 같고요. 정청 대표는 광주에서 이제 현장 뭐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뭐 광주에서부터 이제 확실하게 전북 지난번에 방문했고 이번에 이제 광주에 방문했으니까 전당대회 출마의 연임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이제 내세운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인석 국무총리가 이제 곧 당대표 출마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제 송영길 대표
함께 이제 선수로 뛸 것인지 아니면 단독으로 출마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결정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이제 후보 등록 전까지 7월 6일, 7일 정도가 될 겁니다. 후보 등록 전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복수로 이제 옵션들 선택지를 고려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당 내부에서는 지금 이제 이미 이번 전당대회가 정청 대표 출마를 기정사실로 하고 특히 지방선거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논쟁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약간 감정들이 이제 표출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감정 표출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저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이 내부에서 생산적인 논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는데 그것이 허위에 의한 근거 뭐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네. 가지고 소위 말하는 맞다도식으로 막 가면 안 된다. 뭐 평택을 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봤지 않습니까? 평택을 해서 좋은 정치인 2명 다 날렸다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 같은 분 날렸고 김영남 의원 같은 분 날렸고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민주당 정치이고 조국혁신당 정치냐? 이게 무슨 진보 정치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 기울여야 한다. 지금도 상대를 찔러서 죽여야 한다, 살려야 한다, 우리가 다 먹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음에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정청래 대표도 필요하고 송영길 대표도 필요하고 김민석 총리도 필요하고 김용민 의원도 필요하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작은 차이든 큰 차이든 견해가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우리가 뭔가 정리를 해 들어가자라는 것이 우리가 또 꿈꿔야 되는 이 집권 여당 내 이상과 같은 일일 수 있고요. 현실이라는 것은 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쟁을 하는데 아름다운 경쟁을 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고 더 큰 민주당을 위해서 이제 함께 나가야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오늘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글을 통해서도 정치란 무엇인지 집권 여당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적용해 보면 그런 큰 대의로 현실을 바라보면 충분히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내 정치 분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 잠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럽 순방 중인데 거의 보도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전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도가 이제 뭐 간혹 되긴 한데 이게 월드컵에 묻혀 가지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벨기에 갔을 때도 이제 유럽의 의장을 만나고 대한민국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미국 중심으로 인제 재편되어 있는 국제사회의 질서를 새롭게 인제 유럽과 한국이 어떤 관계를 가질지 최근에 인제 유럽 같은 경우는 EU 중심으로 중국과 굉장히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인제 대한민국 역할이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 아주 많이 이루어졌죠. 또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을 대하는 뭐 유럽 그 EU 인제 그 의장이나 이런 인제 각 국가의 수반들이 보여줬던 걸 보면 참 대단한데 이게 '잘 홍보가 안 돼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인제 이탈리아 갔을 때요. 네.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번에 인제 한국에 왔고 이번에 인제 26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일 대통령에 의해 인제 이탈리아를 첫 그 국빈 방문하지 않습니까? 네. 뭐 융숭한 대접이 좋았다. 뭐 대단한 뭐 그 또 의전이었다. 인제 이런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한국 대통령에 대한 이탈리아의 인식 그리고 한국이 갖고 있는 지금 뭐 그 산업 경쟁력, 기술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이제는 한국과 이탈리아가 손을 잡아야 한다.'라는 데 대해서 너무나도 인제 그 간절하게 바랐고 '대한민국도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 주겠다. 한번 가 보자.'라고 하는데 인제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특히 인제 지난번에 그 자신의 딸을 데리고 왔던 이탈리아 여성 총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했던 모습은 '와 과히 상상 초월이다.'라고 할 정도로 극진히 이렇게 뭐 이태리에는 1 년에 한 30-40명 정도가 뭐 해외 정상들이 방문을 하는 모양인데 그중에 딱 3 번만 특별하게 예우를 하는데 그중에 하나를 인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했다. 인제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는 걸 보면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그리고 인제 대외 관계에서 한국의 위상이 바뀌는데 어 외교력도 일단 대단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런 위기상을 극복해 나가면서 지난 1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급부상하는 그러나 거기에는 원칙을 지키면서 그리고 각자의 현실적인 조건에서 또 뭔가의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초스피드에 그다음에 고효율
또 높은 생산성 이런 걸 유지하는 정치 전반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고 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과 손잡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참 현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는데 이것이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좀 아쉽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교황청 그 미사에 참석하고 내일 교황하고 면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야, 이것도 이제 여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십니까? 큰일인데요. 그리고 네. 인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인제 그 교황청 광장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인제 그 물론 인제 연설. 네. 인제 그 미사를 하고 난 뒤에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연설을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인제 내일 레오 14 세와 인제 면담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번에 인제 교황청 방문은 무엇보다도 2027 년입니다. 내년 8월 달에요. 8월 3 일부터 8 일까지 가톨릭에서 가장 큰 순례 행사가 있습니다. 2027년 세계 청년 대회라는 게 네.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단 말이죠. 음. 그러면 레오 교황이 인제 한국을 방문합니다. 네. 우리가 인제 그 교황 방문에 대해서 인제 기억하는 것들이 한 십몇 년 됐습니다. 근데 네. 이제 교황이 방문하면 한국에서 전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가장 큰 규모의 인제 청년 행사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톨릭이기도 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인제 아주 중요한 이벤트이기도 하지만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전임 교황도 그렇고 지금 현임 이제 레오 교황도 이제 북한 방문을 어떤 식으로든 하면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평화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인제 대통령의 방문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 달라 또는 오히려 거꾸로 로마 교황청에서 대한민국도 이런 준비가 돼 있으면 로마 교황이 먼저 나설 테니까 남북 관계에 좀 물꼬를 터는데 우리가 나서겠다고 우리한테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그 교황청도 국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성직자부 장관이 이제 대한민국 그 추기경 유흥식 추기경이 최초로 인제 지금 로마 교황청 장관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그렇죠. 인제 신영식 지금 인제 또 교황 대사까지 거기 인제 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이 내년 인제 세계 청년 대회와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구두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시키고 동북아의 평화가 결국 인제 전 세계 평화의 매우 중요한 축이 되지 않습니까? 안 네. 그래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있죠. 음. 미국 이란 전쟁, 중동 불안 사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이런 좀 국제 사회의 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좀 한반도라도 좀 평화를 좀 이끌어 가도록 하고 '대한민국이 좀 모범 국가가 되겠다.'라고 인제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인제 레오 14 회체 교황과 인제 뭔가 좀 교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시는 대로 좋은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죠. 지금 거의 인제 단골 손님처럼 돼 있는데 이 참석의 의미를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자, 저는 인제 어떻게 대접을 받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뭐 의제라는 것은 인제 지금 뭐 워낙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문제 그다음 미국 이란 전쟁 중동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국제 인제 글로벌 경제가 뭐 굉장히 인제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을 때 G7은 일단 우리가 좀 더 좀 책임 있는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중재하고 그리고 세계 경제가 좀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인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네. 거기에서 인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인제 참여함으로써 각국이 대한민국과 협력을 해야 될 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뭐 네.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지금은 일단 반도체 있죠. 그리고 방산 있죠. 그리고 조선 있죠. 뭐 인제 뭐 거기다가 인제 방산의 원전까지 넣게 되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그리고 인제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더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각 국가의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오히려 방산 산업이 더 성장하고 발전함으로써 전쟁은 덜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음. 역설적으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국방력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이제 이런 음. 상황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류 협력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자. 뭐 그 사람들도 다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정치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까울수록 유리합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가 대면대면 할수록 자기가 재선이 되든 아니면은 뭐 연임을 하든 이럴 때 더 도움이 되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과 손잡아서 손해볼 정치인도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이번 1년 그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그 이슈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주도를 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대로 G7 때 다시 한번 더 확인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일에 비해서 과대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제사회가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